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꿈꾸는 통일, 우리 서로교회 민대용 목사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막내인데 꼴찌로 와서 죄송합니다. 출발은 일찍 했는데요. 중간에 어디 뭐 찾고 이런 거 들리는 것도 있고 또 오는 길이 유난히 막히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늦어서 배고프게 해드린 점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죄드리고요. 빨리빨리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년 됐어요. 이제 파주로 이사 간지. 근데 2년 전에 왜 파주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을 했느냐 하면요, 중요한 이유가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하고 맞추다 보니까 이제 서울 쪽에 구하기가 좀 어려워서 파주로 가게 됐고요. 혹시 어디 이사 관심 있으신 분은 파주를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연찮게 이제 아내랑 같이 파주 한번 놀러 갈까 하고 갔는데, 거기에 아내 친구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내가 친구가 사는 그 아파트 단지 부동산이 일요일 저녁이었는데 문을 열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볼까 하고 우연히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부동산 사장님의 꼬임에 빠져갖고 집을 보러 가게 되고 그 집에 지금 살고 있어요. 첫 번째 본 그 집에.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통일을 향한 마음 때문이었는데요. 진심입니다. 이제 딸이 4살짜리 딸 애를 보면서 이 애는 나중에 무슨 세대라는 이름이 붙을까. 앞서 발표하신 세 분은 X세대예요. 1950년대 중반 베이비 부머 이후에 X세대, Y세대, N세대, 그러고 요즘은 그런 세대 구분으로 이름을 붙이지 않고 M4 세대라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주체성을 박탈당한, 그냥 시대가 요구하는 거에 맞추어서 살아가느라 스펙 쌓아야 되고 이러느라고 이제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건 다 포기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런 세대라고 이름이 붙는데, 내 딸한테는 무슨 세대라는 이름이 붙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시의적절하게 코로나가 와갖고 뭐 마스크 세대, 코로나 세대 이렇게 끔찍하게 붙을까봐 너무 걱정이 되는데, 그냥 희망하기로는 이 애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 된 세상이었으면 좋겠다, 통일 세대에. 그래서 그런 통일에 대한 마음을 품고 우리 자녀를 최대한 북에서 가까운, 저희 집에서 빨리 달리면 개성까지 20분 만에 가요. 여기까지는 2시간이 걸리는데 그런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통일을 주제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근데 마침 또 제가 공부하고 있는 함석헌 선생님이 통일에 대한 대담을 굉장히 여러 번 했어요. 1960년대부터 뭐 계속 이제 잘 팔려 다니신 분이니까. 근데 잘 팔려 다니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게 현직 교수가 아니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 박정희 군사정권 딱 들어오고 나서 현직 교수님들은 입을 딱 닫아요. 연구비 안 주니까. 연구비가 정부에서 나오는데 이상한 일 하면 정부에서 그걸 커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 입을 닫게 되는 시기가 60년대부터 쫙 펼쳐지는데, 함석헌 선생님은 걸리는 게 없잖아요. 그냥 제야 인사니까. 그러니까 꼭 그 똑똑한 대학 안에 있는 교수님들이 굵직굵직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함석헌 선생을 찾아가서 요럴 때 발언 한번 해주십시오 이렇게 꼬드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함석헌 선생님이 책임질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좀 자유롭게 발언을 많이 하셨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는데요. 이제 박정희 체제 때 박정희가 어느 날 갑자기 국민들한테 이제 3, 4년 내로 통일됩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정치계 뭐 학계 이런 데서 그게 말이 되느냐 막 이렇게 박정희를 쪼아간 거죠. 그랬더니 박정희 씨가 유엔의 지도하에 라고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할 때는 거기다 조건부를 이렇게 내걸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기자가 함석헌 선생님한테 박정희 씨가 이런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몇 년 안에 된다는데 가능합니까? 그리고 유엔의 지도를 받아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데 그게 과연 온당한 겁니까? 이런 대화를 하는 내용들이 함석헌 선생님 전집들에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착안해서 오늘 발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1945년도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러니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해방을 우리는 맞았죠. 독립하지 못하고 그냥 거저 주어진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함석헌 선생님은 그 해방을 가지고 도둑같이 온 해방이라 그랬는데, 저는 처음에 그 도둑같이 온이라는 말을 밤에 몰래 도둑처럼 온 해방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함석헌 선생님의
의중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요, 훔치는 도둑놈 같은 해방이었더라고요. 우리 땅을 도둑질하는 것들이 이 땅에 들어온 해방이라는 의미로 이거를 사용한 건 거예요. 그래서 1945년 8월 15일부터는 이분이 그렇게 다작한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1989년도에 전집 20권, 2009년도에 다시 없던 글들 모아갖고 저작집 30권, 그리고 지금 또 다시 그 후손들이 함석헌 문집이라 그래서 지금 발굴되지 않았던 글들을 다 모아갖고 선집을 만들고 있거든요. 문집을. 이 문집은 46권입니다. 전체의 양이. 그러니까 쓴 글의 양이 엄청나게 많은 분인 거죠. 근데 이분이 1945년부터 50년 어간까지는 글을 하나도 안 쓰세요. 글을 하나도 안 쓰고 시만 쓰십니다. 그래서 왜 이분이 시만 쓰실까? 그 시에는 시인의 감정과 생각이 그냥 고스란히 묻어 있잖아요. 글은 논증하게 되는데 시는 그냥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표현을 시를 통해서 이제 몇 개 느껴보는데요. 해방이라는 시, 46쪽에 있는 시 한번 보겠습니다. 큰 연장 황소매고 종자망태 내놓아라. 삼동이 다진하고 새봄이 돌아온다. 1000년 묵은 동산을 아니 갈아보려나. 이제 해방이 와서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밭 갈고 싶은 거죠. 압록강 메인목 밤동안 열렸구나. 피눈물 울든 밤이 어이 그리 길었느냐. 동천의 붉은 해 솟아라. 우리 행진하리라. 금수강산.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 금수강산 자랑 마라. 잔 장난질 보기 싫다. 갈래 어이 많고 어이 그리 많고 줄기 무삼 그리 열어. 삼천리고 한마당 삼아 달려보면 어떠냐. 이 땅에서 무슨 잔 장난질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삼천리 금수강산이 아름다워 보이지만 자랑할 게 없는 건 장난질 때문이랍니다. 이 잔장난질이 뭘까? 그걸 명확히 학문적으로 규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시인의 불편한 감정입니다. 그러나 이 감정이 지시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역사적 상황, 그러니까 독립 없이 해방을 맞은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해방의 비극, 스스로 일어나지 못함과 잡아먹힘. 이제 간디가 스와라지를 외쳤는데 이게 정치적 자치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도인들도 스스로 자립해서 독립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취지로 그런 운동들을 열심히 벌였습니다. 그런데 일제 식민 통치 기간 동안 조선의 일제가 심어놓은 가장 무서운 생각이 하나 있다면 그게 식민사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일제가 1920년대부터 10수년에 걸쳐서 조선사 편수회에서 조선사라는 37권의 방대한 역사 왜곡 자료서를 출간을 하게 되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 역사 왜곡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해요. 일제가 이렇게 역사를 날조했고 이렇게 역사를 잘못 기술했다.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근원적으로 봐야 되는 건 그렇게 나와 있어도 시민사회에서 혹은 민중들의 사회 속에서 그게 인정받지 못하면 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몇 해 전에 국정교과서 문제로 시끄러웠는데 국정교과서 하지 말고 자유롭게 하게 하자. 그러니까 그거는 학교가 선택하는 거고 학생들이 선택하는 거고 교사가 선택하는 거다. 옳은 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많이 선택이 될 거고 이게 옳지 않거나 재미가 없거나 잘못됐다면 자연스럽게 그게 도태될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논리가 있었는데 박근혜가 안 된다. 옳은 역사는 단 하나뿐이다. 이래서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국정교과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보다 더 무서운 건 누군가가 그걸 정할 수 있다는 건 거죠. 박근혜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그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사 편수회가 생산해낸 많은 역사 자료들이 있지만 물론 그것도 비판적으로 관찰해야 되고 어떤 역사학자들은 그걸 다 논증을 해내야 되지만 원론적으로 가면 이게 옳다라고 규정한 게 일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그 현실이 식민지 현실인 거고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일본이 한국을 떠난 다음에도 여전히 그 식민지의 잔해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땅에 그 주도권을 쥐고 정하는 대로 움직여야만 했던, 아까 박태영 목사님이 막 혈압이 한 170 정도로 상승되셔서 그렇게 울부짖으셨던 이게 왜 미국 놈들이 베트남을 떠났더니 그렇게 평안한 도시가 됐는데 누구 맘대로 여기 와 있는 거냐.
그러니까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게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비극은 그걸 우리가 결정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 우리를 함석헌식으로 한 단계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49쪽에 있는 사람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사람이란 무엇인가? 사람 잡아먹는 짐승. 크게 먹어 큰 사람, 적게 먹어 적은 사람. 안 먹는 사람이라면 짐승 대접하더라. 사람이 사람 안 먹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안 먹으면 바보 취급당하고 짐승 취급당하고, 많이 먹으면 큰 사람, 조금 먹으면 작은 사람. 그러니까 1945년부터 50년 사이에 한국 사회를 보고서는 함석헌 선생은 이런 얘기밖에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뭐 해방이 어떻니, 6.25가 어떻니, 이런 걸 논증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냥 막 짜증이 솟구치고 뚜껑이 열리는데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시로 표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문제는 뭐 조선사 편수회든 누구든 어떻게 역사를 왜곡했는지보다 더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누가 어떤 역사가 사실이라고 권위를 부여했는지에서 말입니다. 신채호는 아와 비아의 투쟁을 할 때 아를 조선인으로, 비아를 조선을 노리는 열강으로 상정해서 역사를 아와 비아의 투쟁으로 보았습니다. 조선인이 역사의 주체가 되기 위해 비아들과 투쟁해야 한다는 주장은 식민사학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논의보다 식민사학이 옳다고 용인한 조선 총독부의 권위가 조선인에게로 옮겨져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함석헌의 많이 섭리사관이라고 알려졌는데요. 함석헌의 사관을요. 그 섭리사관 또는 고난사관도 이와 같은 궤를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관을 가지고 역사 쓰기를 시도한 함석헌은 일본의 조선 통치가 도덕적 책임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처음에는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에 이 내용이 있어요. 그에게 있어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어떤 사람도 그 역할을 대체할 수 없다. 종교적 입장에서의 역사 서술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아까 김정일 장로님께서 이야기하신 거랑도 마찬가지인데요. 종교운동을 민족운동에서 과연 뺄 수가 있냐,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함석헌의 역사 쓰기 방법은, 그러니까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라는 지극히 기독교적인 역사책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항일의 동력이 되었냐, 왜 일본을 거부하는 저작이 되었냐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와 비아의 투쟁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우리를 누군가가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투쟁 관계가 되는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역사의 주인이 되는 것이 우선인 거지 이 사소한 정보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석헌의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를 통해 나타난 섭리사관도 그거랑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1945년도에 온당하지 못한 비극의 결과가 나뉘어 찢긴 한반도를 만들었습니다. 함석헌은 해방 공간을 넘어서면서 새로운 생각들을 덧붙여 정리한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해방 후 분한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해방을 도둑질해 가려는 놈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해방 후 유감, 요 시도 잘 읽어보시고요. 이것도 결국은 해방 이후에도 여전히 조선은 조선의 주인이 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이익에 의해서 두 나라가 찢겨져 버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52쪽 마지막 패러그램만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식민지는 특정 시기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느냐의 의미로 확장이 됩니다. 시인 이상화가 기다리던 봄은커녕 들도 찾지 못한 채 한반도는 공갈 해방을 맞이하는데, 한반도가 그러니까 함석헌의 표현대로 씨알들이 주체적으로 하나된 해방을 맞지 못하고 힘센 자들에 의해 나누어 찢겼으니 여전히 식민지요, 해방은 공갈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서두에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통일과 관련된 담화들을 함석헌이 여러 번 나누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여러 번 나눈 담화들을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60년대에도 70년대에도 80년대에도 정부가 통일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해요. 근데 함석헌은 그 통일에 대한 노력이 탐탁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부의 모습 속에서 과거 일제를 발견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한반도를 찢어 나눈 열강들의 모습을 그 정부의 깊숙한 곳에서 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면 한국 사람들을 위한 정부여야 하는데
한국 정부는 이 한국 사람들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함석헌이 씨알을 강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부가 주도적으로 어떤 정치적, 그 경제적 이유를 가지고 통일을 주도해 나아가려고 할 때 문제점. 그러니까 여러 대담들에서 정부가 통일된다는데 과연 되겠습니까? 하면 함석헌은 피식 웃으면서 통일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처음에 그 문장을 읽고 아니 이 할아버지가 왜 통일된다고 자꾸 희망을 줘야지 통일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나 왜 그런가 봤더니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 모든 통일 운동들에 대해서 썩 달갑지 않은 평가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도 3년 4년 내에 통일된다 이랬다가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유엔의 주도하에 유엔이 인정하는 방식의 통일을 하겠다고 하잖아요. 유엔이 어떻게 뭘 인정을 해야 통일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논의를 했다간 결코 통일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함석헌은 결국은 통일이라고 하는 건 민이 씨알들이 그 통일에 대한 정말 간절한 열망을 갖고 있을 때만 일어날 수 있는 거라고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함석헌은 통일 문제를 종교적인 것하고 결부시킵니다. 53쪽 맨 첫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 38선을 그어두고 한반도를 불구로 만든 것은 톱에 칼끝을 쥐고 서로 당기는 미국과 소련의 흥정, 즉 두 나라 사이의 이익에 따른 일이었다. 그러나 함석헌은 이러한 상황 인식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씨알이 역사의 주체가 되지 못해 벌어진 비극은 씨알만이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이러한 일을 종교적 차원으로 해석을 합니다. 씨알들이 정말 간절하게 하나가 돼야 한다는 걸 믿을 때, 이 믿음이라는 건 종교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거잖아요. 그 믿음으로부터 이 하나됨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던 까닭에 우리는 나뉘어 있다. 믿음이 하나도 없다. 믿음이 나요, 내가 믿음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38선 긋고 나라의 허리를 잘라 우리 생명을 도둑질해온 종교 없는 자들을 몰아내고 온전히 씨알들이 주체가 된 그런 온당한 통일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비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담한 내용들 그 뒤에 쭉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함석헌이 통일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건 단순히 우리 민족이 하나로 뭉쳐지는 일이라기보다 세계사의 요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통일이 전 세계의 평화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느냐를 갖고 통일을 구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통일을 구상해야 되냐. 이제 저는 요 다음에 구미정 교수님의 발제에서 그걸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 지구적 과제로 부여된 환경 문제, 인권 문제,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현실이 된 뉴 노멀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의 문제 앞에 씨알이 주체가 돼서 구상하는 나라는 통일 그 너머에 닿아 있어야 한다라는 걸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 다음 주에 또 만나요.